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 영란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는 한때 눈부셨던 삶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덧없는 사랑과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란씨의 복잡했던 마음을 따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경양식집이었어요. 달콤한 돈가스 소스 냄새가 일상이었고 어머니는 늘 제게 선생님이 되라고 하셨죠. 저는 사범대에 들어갔고 임용에 계속 떨어졌을 때도 언젠가는 단상에 설 거라 믿었어요. 그러다 29, 제 청춘의 가장 눈부신 순간에 경식씨를 만났습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젊은 시절 연예인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외모였죠. 저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제 작은 자부심이었죠. 고졸 출신이었지만 포클레인 2대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듬직했어요. 우리는 2아들을 낳고 살았고 과거 그의 외모가 주는 만족감은 생활의 소소한 부족함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경식씨가 35이 넘자마자 통풍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극심해졌고 그는 이유 없는 통증에 괴로워하며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자주 받기 시작했어요. 경식씨는 더 이상 제가 알던 활기찬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예민해졌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유리 같은 사람이 되었죠. 포클레인 기사의 굵은 팔뚝이 한순간에 병마에 잠식되는 걸 보며 저는 곁에서 그의 짜증을 받아내느라 속절없이 지쳐갔습니다. 물리적인 넉넉함보다 정신적인 공허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나의 변화 그리고 도그쇼의 공기. 경식씨는 지쳐가는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틈틈이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둘 다 좋아하는 반려견을 데리고 도그쇼를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은 시끄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평화로운 우리 부부의 유일한 탈출구였죠. 진한 소나무 냄새와 톱밥 그리고 수많은 개들의 에너지가 뒤섞인 공간. 그곳에서 민영씨를 만났습니다. 민영씨는 경식씨와 마음속까지 터놓고 지내는 절친이었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그는 그곳에 늘 블랙탄 진돗개를 데리고 자주 참가했죠. 민영씨는 겉으로 드러내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처럼 우직하고 듬직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영씨는 아이들 키우느라 자신을 놓아버린 통통한 제게 처음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저도 변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다이어트. 절실함으로 시작했고 10kg을 감량하자 제 몸은 작고 아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그쇼장에서 민영씨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뜨거웠고 저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서 정서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식씨는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온 외모가 주는 권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카페 여주인의 차가 경식씨의 포클레인 차고 앞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설마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그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경식씨와 카페 여주인이 아주 가까이 앉아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경식씨는 고통 때문에 저와는 스킨십조차 꺼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선이 닿은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식씨의 굵고 커다란 손이 테이블 아래로 뻗어 카페 여주인의 허벅지를 거리낌 없이 애무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처럼 그는 저와의 모든 고통과 금기를 비웃듯 행동하고 있었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집에 돌아와 경식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오히려 네가 너무 지쳐 보이길래 그랬다는 궤변만 늘어놓았어요. 그의 뻔뻔한 외도 행위가 제 앞에서 절친인 민영씨에게 자랑거리처럼 늘어놓아질 때
제 마음의 균열은 치유 불가능한 절망적인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눈부신 모습은 이미 제게 가장 큰 흉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기된 거래, 선을 넘는 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안이 나왔습니다. 통증과 진통제에 시달리던 경식 씨가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던 순간이었겠죠. 그는 민영 씨에게 날씬해진 영란의 나체를 보여주겠다고 저희의 은밀한 잠자리를 관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이 휩쓸고 간 욕망의 폐허 같았습니다. 민영 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저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술김에 마음이 동했는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구쇼가 끝난 저녁, 습하고 눅진한 공기가 모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숨이 막혔죠. 셋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경식 씨는 저를 설득했어요. 그는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일탈이 제게도 필요하다고 속삭였죠. 저는 지친 삶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꿈꾸는 위험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민영 씨를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 그리고 콘돔을 사 들고 온 민영 씨의 모습은 묘하게 현실적이어서 이 상황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기된 얼굴로 마주했습니다. 경식 씨는 낯선 흥분감에 눈이 이글거렸고 민영 씨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경식 씨가 저를 끌어당겨 입술을 깊숙이 탐하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불이 붙은 듯 달아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느껴지는 치명적인 쾌감을 거부할 수 없었죠. 저는 주저없이 몸을 감싸고 있던 흰색 가운을 풀어헤쳤습니다. 다이어트로 작고 아담해진 제 몸, 뽀얀 나체가 드러나자 민영 씨는 저도 모르게 마시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거친 숨소리는 경식 씨의 흥분한 콧소리와 섞여 기묘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식 씨의 손길이 익숙함을 넘어 광기를 띠며 제 목덜미를 거쳐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영 씨의 단단하고 굳건한 손이 조심스럽게 제 반대쪽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경식 씨의 병으로 가늘고 신경질적인 손이 아닌 민영 씨의 듬직하고 우직한 손길이 주는 낯선 위로와 새로운 격정이 저를 압도했어요. 제가 작은 신음을 흘리자 민영 씨는 용기를 얻은 듯 제 가슴을 깊숙이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의 손길 아래에서 저는 환희의 찬 교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그 절정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파국을 향한 궤도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저의 깊은 곳을 번갈아 공략하며 저는 그들의 공동의 욕망 속에서 제가 갈망하던 정서적인 안정감과 새로운 형태의 위로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금지된 선을 넘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궤도, 두 사람만의 금지된 서약. 그 후 셋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반복되는 금기된 행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경식 씨의 불안정하고 병든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영 씨에게서 제가 갈망하던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안정감이었습니다. 우직하고 든든한 민영 씨는 경식 씨의 요란한 허영과는 달랐습니다. 셋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경식 씨의 요구는 점점 더 지나치게 변해갔습니다. 진통제 기운과 함께 그의 욕망은 저를 도구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었죠. 특히 그날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깊숙한 오러를 요구했고 저는 목구멍 깊숙이 들어온 그의 것으로 인해 토악질이 올라오는 고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그는 자신의 만족감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식 씨의 병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 채 헛헛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만족감과 약 기운에 취해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든 그의 요란한 코골이를 뒤로하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공허함을 달래줄 누군가를 갈망하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잠긴 거실을 조용히 지나쳐 민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와줄래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저희가 만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공원 구석 벤치였습니다. 그날은 늦여름이라 낮 동안의 열기가 아직 땅바닥에 남아있었지만 밤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싸늘하고 고요한 공기가 저희 주변을 감쌌습니다. 경식 씨와 함께 했을 때는 늘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는데 민영 씨와 단둘이 서 있으니 세상이 온통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벤치 끝에 앉아 있었고 그는 벤치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듬직했습니다. 섹스 말고 이렇게 대낮에 평범하게 만난 건 처음이었죠. 민영 씨는 제 몸이 아닌 제 눈동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실망했어요? 어제 경식 씨랑 같이 있었을 때 민영 씨가 불편했을까봐. 민영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흙바닥만 내려다봤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 벤치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아 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마치 죄를 고백하려는 사람처럼 그의 행동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진실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기름때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감촉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식 씨의 손은 통증과 약물 때문에 늘 미세하게 떨리거나 혹은 뜨겁게 달아올라 저를 붙잡았지만 민영 씨의 손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손등을 엄지로 천천히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영란아, 실망이라니. 나는 네가 거기서 너무 지쳐 보였어. 경식이 옆에서 늘 가시 돋친 채로 웃는 것 같았다고. 내 눈에는 네 마디마디의 피로가 서려 있었어. 그날 밤의 모든 것은 경식이의 병든 욕망이었지. 그런데 나는 네가 그 욕망 속에서라도 잠시 쉴 곳을 찾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식 씨는 저를 젊은 시절의 자부심 혹은 욕망을 위한 도구로 내보였을 뿐 한 번도 제게 지쳐 보인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영 씨는 그 치명적인 거래의 한가운데서 저의 고통을 읽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컸던 건 맞아. 하지만 그 욕심보단 난 네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영란아, 난 네가 기댈 곳이 되고 싶다. 그냥 온전히 너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 제가 진정으로 갈망하던 건 바로 이 쉴 곳이었습니다. 단단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그 고요한 공원 벤치에서 저는 제 삶의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관계가 세상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흐느끼자 민영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금지된 서약이었습니다. 민영에게로 가는 길.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깊은 새벽 2시. 경식 씨는 진통제와 피로 때문에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짐을 제외한 제 개인 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려 조용히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가방에 지퍼를 올리는 작은 소리조차도 저의 배신을 온 동네에 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방을 나서 두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아이는 내일 아침 엄마가 사라진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죠.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가 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차마 문을 열고 얼굴을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작은 파우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진 메모지였죠. 그 위에 엄마가 너무 미안해.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한다. 짧은 문장을 적어 문틈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저는 새로운 삶을 택하는 이기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싸늘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저의 떠남을 알고 침묵하는 거대한 광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어쩌면 구원받기를 바라며 민영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식 씨는 설마 저희가 바람이 났을 리 없다고 저의 가출을 단순한 일탈로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으로 제가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킬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민영 씨와 깊숙이 숨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파국과 종말의 아이러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영 씨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바로 보험 문제였죠. 저는 두 아들의 보험을 들었던 익숙한 회사에 새로 태어난 딸아이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인 실수였을까요? 문제는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남편을 경식 씨로 알고 있었죠. 아이가 새로 태어나자 가족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보장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경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식 고객님, 새로 태어나신 따님 보험 가입 관련하여.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경식 씨는 딸아이의 존재와 저의 가출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겠죠. 그는 제가 남긴 단서와 보험사를 통해 저희가 숨어 사는 동네를 기어이 알아냈습니다. 그의 한때 화려했던 얼굴은 분노로 참혹하게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날은 습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민영 씨가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아주던 때였죠.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경식 씨가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통풍 발작대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눈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민영 씨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오직 본능적인 분노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영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식 씨의 주먹을 턱에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왈칵 피를 쏟아내면서도 그는 경식 씨에게 한 번의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모든 죄책감을 그 주먹으로 대신 갚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는 흙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경식 씨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감내하는 묵직한 침묵뿐이었죠. 저는 그 싸움 소리에 놀라 갓 잠이 든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영 씨는 흙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위로 경식 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찰나였죠. 제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경식 씨는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어요. 제 품에 안긴 낯선 아기와 저의 달라진 표정.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가장 잔혹한 증거였을 겁니다. 그는 민영 씨에게 한마디의 욕설도 저에게 한마디의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얼굴과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마치 먼 우주의 별을 바라보듯 쳐다보았죠. 한때 눈부셨던 그는 곧 고개를 떨구고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나갔습니다. 포클레인 기사의 굵은 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식 씨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국 속에서야 비로소 제가 원했던 안정감과 새로운 삶을 붙잡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란 씨의 긴 사연을 듣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여자의 공허함, 한 남자의 오만함,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등장. 누구도 완벽하게 선하지 않았던 이 관계의 파국은 결국 모두의 상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영란 씨 그리고 경식 씨. 부디 시간이 흐른 만큼 이 아픈 과거를 딛고 각자의 자리에서 용서와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다음 사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동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